이번 영상에서는 리눅스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리눅스 시스템의 모태가 되어진 유닉스 시스템에 대한 특징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닉스라는 운영체제가 개발되어진 배경으로는 1960년대 미 국방성의 지원을 받아서 제너럴 일렉트릭스라는 미국의 주요 전자회사와 AT&T의 벨 연구소 그리고 MIT 공대에서 협력을 해서 멀틱스라는 운영체제를 개발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멀틱스라는 운영체제는 다수의 프로세서를 갖는 시스템으로 동시에 다중 사용자들이 다중 프로세스로 운용되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지향을 했었죠. 오늘날 생각해 본다면 이런 시스템이 그다지 특별한 시스템은 아니지만 이 1960년대라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소위 전자식 컴퓨터가 막 태동되어졌던 시기가 50년, 60년 그 시기잖아요. 그 당시 기술로서는 이 멀틱스라는 운영체제가 지향했던 것은 너무나 이상적인 운영체제로서 당시 시스템은 운영체제라는 개념도 거의 없었을 시기인데 이런 높은 성능을 지향하다 보니 현재 운영체제 자체는 개발이 되었으나 그 당시 전자기술로는 충분한 속도를 얻을 수 없어서 결국은 실패한 프로젝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멀틱스라는 운영체제 개발에 참여했던 연구원 중에 한 사람인 켄 톰슨이라는 사람이 PDP-7이라는 시스템에서 스페이스 트래블이라는 게임을 개발을 했었는데 하나의 게임을 동시에 두 명이 게임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경을 구축하는 과정이 유닉스의 모태가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초기에는 어셈블리 언어로 작성되어졌다가 추후에 데니스 리치라는 사람이 이 유닉스라는 운영체제를 다양한 환경에서 쉽게 포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C 언어를 만들고 C 언어로 재작성되어지게 됨에 따라 이식성이 높은 즉 C 컴파일러만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면 어느 CPU에서도 돌아갈 수 있는 운영체제가 되어져서 이후 널리 퍼지게 되어졌죠. 사실 이 유닉스라는 단어는 멀틱스라는 용어에 대한 반발로 소위 거세된 멀틱스라는 의미로 넷이라는 단어의 동음 이의어인 유닉스라는 이름의 말장난으로 만들어졌다고는 합니다. 다만 그것이 추후에 유닉스라는 현재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이름으로 개명이 되어졌어요. 이런 유닉스라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멀티 유저 인터랙티브 시스템으로 당시의 대부분의 시스템들은 단일 사용자 일괄 처리 시스템이었던 거에 반해서 유닉스라는 시스템은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프로그램과 상호작용해 가면서 일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진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스템을 두 명 이상의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고 또 더불어서 사용자가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에 대한 결과를 응답으로 즉시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동작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공동의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는 연구 그룹의 유용한 형태의 운영체제로 당시 컴퓨터라는 것이 흔하지 않았던 시기에 한 조직에서 갖고 있는 컴퓨터를 통해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그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주어진 작업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진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추후 다른 운영체제의 모태가 되어지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런 유닉스라는 운영체제는 C분할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근거해서 멀티태스킹 방식으로 동작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하나의 시스템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각 사용자에게 또 각 사용자가 수행되어지는 각각의 프로세스에게 작은 시간 할당량들을 배정을 하고 그것들을 빈번하게 교체해 줌으로써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수행되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었죠. 물론 오늘날 사용하는 대부분의 시스템도 유닉스와 마찬가지로 C분할 시스템으로 한 번에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수행 가능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유닉스 시스템은 트리 형태의 계층적인 파일 시스템을 가짐으로써 보조격 장치에 저장되어지는 데이터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기본적으로 다수의 사용자들이 접속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또 원격제에 있는 다른 컴퓨터와 통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능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수의 주변 장치에 대해서 편리하고 일관성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시스템에 장착되어 있는 디스크들이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각각의 디스크들을 단일 경로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 또 다양한 입출력 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모두 다 하나의 파일을 접근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치의 종류가 무엇이든지 간에 사용자 입장에서 장치를 일관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장점이 되는 것이겠죠. 그 밖에 쉘 언어라고 해서 사용자들이 반복적인 명령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시스템과 대화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해주고 있고, 또 그 밖에 쉘상에서 동작할 수 있는 다양한 유틸리티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유닉스 상에서 제공되어지는 기본 유틸리티 프로그램들만 적절히 조합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초기에는 어셈블리어로 작성되었지만 C 언어로 재작성되어진 이후엔 C 컴파일러만 제공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수행되어질 수 있는 굉장히 이식률이 높은 운영체제로 한동안 대부분의 시스템에서 널리 사용되어지는 운영체제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특징들이 오늘날 관점에서 본다면 대부분의 다른 운영체제에서도 하다못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같은 운영체제에서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그리 특별해 보이지는 않지만 이 당시 1960년대, 70년대라는 운영체제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던 전자식 컴퓨터의 초기 시절에서 본다면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특징들이 될 것입니다. 현재 이런 유닉스 시스템의 구조를 보면 몇 개의 계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운영체제라 함은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이면서 사용자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의 사용자 프로그램을 수행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프로그램을 가리킨다라고 했었죠. 자, 따라서 이렇게 껍데기 모양, 이렇게 어떤 계층적인 껍데기 형태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현재 컴퓨터 하드웨어가 있고 그 하드웨어 위에 시스템 커널이라는 부분이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 커널 위에 동작할 수 있는 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사용자 입출력을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쉘상에서 동작할 수 있는 다양한 유틸리티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어진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각 부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시스템 커널이라는 것은 유닉스 운영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가리키게 되어집니다. 현재 시스템의 모든 자원들을 관리하는 핵심 프로그램으로서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어떤 CPU 스케줄링이라든가 메모리 관리라든가, 또 우리는 다루지 않았지만 파일 시스템들에 대한 관리 혹은 입출력 장치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 처리 같은 것들을 모두 이 시스템 커널이 담당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운영체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코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일반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현재 이 시스템의 하드웨어를 조작하기 위해서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이 직접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커널에 의해 제공되어지는 시스템 호출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에서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드리겠다라고 한다면 현재 그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보조기억 장치의 특징이 어떠한지를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내가 직접 판단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들은 이미 커널이 다 알고 있고 커널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그저 커널에서 제공하고 있는 디스크 리드에 대한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특정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얻어오는 처리들을 이 커널의 중계를 받아 처리를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하드웨어 종류가 바뀐다 하더라도 응용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일관된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 커널 위에서 동작하는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윈도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커널과 쉘의 경계가 구분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윈도우 시스템만 사용한 우리 입장에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현재 유닉스나 리눅스 같은 시스템은 커널 부분과 쉘 부분이 엄격하게 구분되어져 있고, 이 쉘이라는 것도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처럼 별도의 실행 파일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그 쉘을 원하는 다른 쉘로 교체해서 사용을 하는 일들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자, 이 쉘이 담당하는 역할은 기본적으로 사용자로부터 명령을 받아들이고 그 명령을 해석해서 현재 시스템 내에서 적절히 수행되어질 수 있도록, 물론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커널의 도움을 받아서 새로운 프로세스를 할당한다든가 등등의 작업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런 처리를 담당해주는 소위 사용자 명령을 해석해서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줄 수 있는 처리를 담당해주는 프로그램이 쉘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쉘은 현재 유닉스 초기에 개발되어진 본 쉘부터 해서 최근에 다양한 종류의 쉘들이 제공이 되어지고 있고, 그런 쉘들 중에 하나를 각각의 사용자는 시스템에 로그인을 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서 그 쉘을 통해 이후 각종 명령들이나 프로그램들을 수행을 하는 일을 처리하게 되어집니다. 각각의 쉘마다 기본적인 기능들은 같지만 사용자 편의 기능 같은 것들이 조금씩 다른 점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내 입맛에 맞는 쉘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현재 내가 로그인을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쉘 상에서 동작할 수 있는 각종 유용한 프로그램들을 보통 유틸리티라고 부릅니다. 도구 모음 정도 생각해 보면 되겠죠. 현재 커널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닌, 즉 하나의 운영체제에서 제공되어지는 핵심적인 소프트웨어는 아니지만 하나의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용한 어떤 기능들을 수행을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예요. 특정 경로의 목록을 보여준다라든가, 특정 파일들을 생성을 한다라든가, 압축 관리를 한다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을 유틸리티라고 하고, 사용자는 쉘의 그런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기 위한 명령들을 입력을 해서 처리를 해주게 되어져요. 일반적으로 유닉스에서 제공되어지는 이런 기본 유틸리티들을 외부 명령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쉘 프로그램이 별도의 프로세스를 생성을 해서 이런 유틸리티 프로세스들을 구동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물론 쉘 자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부 명령어들도 존재하기는 하는데 내부 명령어의 개수는 많지 않아요. 특히 이런 유틸리티 같은 하나의 실행 파일이 현재 시스템 내에 적절히 저장되어지기 위해서는 각각의 하드웨어마다 별도의 파일 시스템이라는, 즉 파일들을 저장하는 체계들을 갖고 있어서 파일과 같은 것들을 사용자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유닉스의 발전 과정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최초의 유닉스는 1960년대 말에 어셈블리 언어로 작성이 되어졌다가 70년대 초에 C 언어가 개발되어지면서 C 언어로 재작성되어졌다라고 했었죠. 그것이 70년대 중반에 공개되어지면서 이후 다양한 버전의 유닉스가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게 됩니다. 크게 보면 시스템 5 계열과 솔라리스 계열, 그리고 BSD 계열,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물론 시스템 5 계열과 솔라리스 계열은 2000년대에 들어가서 다시 합쳐지게 되어지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오픈소스 버전으로 BSD 계열의 유닉스가 있고 상용 버전으로 시스템 5 계열 또 솔라리스 계열이 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라는 회사, 우리 자바라는 언어를 처음 만들었던 회사도 사실 이런 솔라리스라는 운영체제를 만들고 그 운영체제가 탑재되어진 유닉스 시스템을 팔던 회사이기도 했죠. 다만 이제 2000년대 넘어가서 유닉스라는 운영체제의 지위가 다소 좀 약화되어지면서 회사 자체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오라클이라는 회사에 팔려지게 돼버린 것입니다. 각각의 운영체제에 대한 세부적인 특징보다는 이런 운영체제들이 1970년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오다가 1990년대 말만 하더라도
중대형 컴퓨터에서는 이 운영체제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어졌어요. 자, 그런데 1990년대 초반에 리눅스라는 유닉스 운영체제의 한 계통을 이어받은 운영체제는 아니에요. 그저 유닉스라는 운영체제를 본따서 만든 리눅스라는 운영체제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 리눅스라는 운영체제가 기존의 상용 유닉스 운영체제 못지않은 성능과 안정성을 갖게 되어지는 2000년대 이후에 가서는 유닉스라는 운영체제가 리눅스와 직접 경쟁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발생되어지고, 상대적으로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리눅스가 더 널리 사용되어지게 되어지는, 어쩌면 기존의 유닉스의 시장을 모두 다 리눅스가 물려받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어졌습니다. 오늘날 보면 많은 부분 유닉스라는 운영체제 부분들이 이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로 대체되어져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우리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맥OS라는 운영체제 있죠. 그 맥OS라는 운영체제는 이 BSD 계열의 운영체제 중에 한 갈래가 발전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리눅스라는 운영체제의 사용 방법을 배우게 되어지면 현재 사용되어지는 대부분의 운영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익힐 수 있다라고 생각해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겠죠. 직접적으로 유닉스라든가 유닉스와 굉장히 똑같이 구성되어지는 리눅스, 그리고 유닉스의 한 갈래인 맥OS의 기본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용 PC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라는 운영체제는 유닉스를 본따서 만들기는 했는데 그 기능이 대폭 미약한 형태로 만들어진 제3의 완전히 변종 운영체제가 될 거예요. 다만 윈도우 시스템도 궁극적으로는 유닉스라는 운영체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본따 만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닉스라는 혹은 리눅스라는 운영체제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운영체제를 실제 사용한다라는 것에 대한 좀 더 일반적인 이해를 갖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